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운영 팁입니다. 만약에 이 파드를 실행할 IP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적으로 EKS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IP가 넘쳐나겠죠. VPC IP 대역도 그 사이더를 16비트로 했으면은 6만 5천 개 이상의 I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기업에 따라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좀 규모가 큰 워크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러 팀이 협업하는 경우에는 IP들을 다 이제 세세하게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도 이 케이스를 쓰고 다른 팀에서도 쓴다고 했을 때 이 IP를 되게 타이트하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IP가 너무 부족해서 더 이제 파드를 실행하고 싶어도 못 실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VPC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VPC IP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VPC CNI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VPC CNI의 그 IP 할당하는 방식을 보면은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요 ENI에 프라이머리 IP가 있고 세컨더리 IP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IP 리스트를 생성되는 파드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마다 IP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한 서버에 파드를 너무 많이 띄우면. 그러면은 EKS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로 하나의 ENI를 더 부착합니다. 그래서 요 ENI가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더 많은 IP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IP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VPC IP를 쓸 수가 있어요. 하드수만큼 IP가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네팅을 하실 때는 너무 서브넷을 작게 잡아버리면 나중에는 파드를 더 띄우고 싶어도 못 띄워요. 그러면은 그 EC2 인스턴스, 이 하나의 노드에는 파드를 얼마나 많이 실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CPU 사용률이 60%예요. 그러면은 아직 40%더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파드들이 여러 개가 떠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자잘하게 엄청나게 작은 파드들도 많이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노드 안에서 쓰는 IP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럼 이제 40% CPU가 더 남았으니까 더 파드를 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VPC CNI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IP를 할당할 때 인스턴스마다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M5 라지라는 우리가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최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는 3개까지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당 IP를 10개씩 할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30개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ENI가 갖고 있는 IP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빼서 9개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0개에서 ENI 거 IP 빼면은 9개씩 3개 하면은 27개죠. 27개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2가 됩니다. 왜냐면 이 AWS CNI, AWS 노드로 실행되는 파드랑 큐브 프록시라는 파드는 이 두 개는 이 서버 호스트의 ENI를 공유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추가로 IP를 할당받는 게 아니고 이미 EC2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ENI를 공유한다. 같은 IP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빼면은 이제 총 29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M5 라지에서 29개 파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자잘한 파드들을 굉장히 많이 띄우는 요즘같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이 접두사라는 겁니다. 프리픽스 딜리게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IP 하나만 할당하던 방식에서 여기서는 이제 사이더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더 슬래시 28이라는 거는 28비트만큼의 IP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28비트 사이더 범위의 IP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2의 4승만큼의 IP를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 인터페이스당 할당할 수 있던 IP 수, 요 10개에서 각각 그 하나하나당 사이더를 할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돼요. 보시면은 아까 ENI에서 할당하신 IP 개수의 곱하기 16개. 2의 8승, 2의 8승이니까. 2의 4승이니까. 그래서 총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 띄울 수 있는 그 파드 개수가 400개가 넘어갑니다. 432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거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요 맥스 IP 개수가 맥스 파두스를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이렇게 띄울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쿠버네티스에서 권고하는 게 있어요. 하나의 워커 노드에서는 이 30 VPCU 미만의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파드 수를 110개로 좀 제한하는 걸 권장한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큐블렛을 띄울 때 거기에 이제 옵셔널 선택 그 옵션 값으로 110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띄울 수 있지만 이제 그 소프트한 제한으로 이 110개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VPC CNI에서 나는 이제 프리픽스 딜리게이션을 사용할 거예요라는 거를 이렇게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 한 줄만 추가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VPC IP가 굉장히 넉넉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파드를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파드는 굉장히 많이 실행시킬 수 있지만 VPC IP 레인지가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IP가 소진돼서 이거는 우리 EKS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IP를 할당받기 어렵겠죠. 더 띄울 수 있더라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더 큰 범위로 VPC 사이더를 계획해갖고 새로운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서비스 운영 중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죠. 그래서 다음 선택지로는 IPv6를 사용하는 겁니다. IPv6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그 IP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소진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외에 이제 운영 중인 이 두 경우는 클러스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운영 중인 클러스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VPC의 세컨더리 사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VPC 사이더 범위에서 전혀 다른 IP 대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EKS 기능이 아니고 VPC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VPC에서 최대 5개까지 세컨더리 사이더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VPC CNI가 아까 전에 그 파댓한테 IP를 할당하기 위해서 VPC로부터 IP를 이제 여러 개 할당해갖고 풀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파드에다가 IP를 할당하지 않았는데도 IP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수의 IP를. 그럼 쓰지도 않는 IP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낭비되는 그런 IP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그 파드가 통신하는 기본 네트워크 환경을 보면은 프라이머리 요 사이더 범위, 요 10.0.0.16의 범위의 VPC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서브넷은 이 IP 범위 내에서 할당이 되죠. 10.0.1.0, 1.1, 11, 2.0, 12.0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아까 전에 VPC 네트워킹 할 때 배웠던 기능입니다. 근데 만약에 커스텀 파드 네트워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VPC에다가 세컨더리 사이더를 추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범위의 IP죠. 100점, 64점으로 시작하는. 물론 이 시점대도 다른 IP 대역으로 지정하실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온프레미스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VPC랑 피어링해서 쓰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IP 충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혀 다른 범위의 사이더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범위의 IP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IP 부족했던 부분은 여기 걸 가져다 쓰니까 더 많은 IP를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거죠. 기존 대비. 그리고 이렇게 세컨더리 사이더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라우팅 테이블에 자동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서브넷에 기존에 통신하던 요 시점대 대역도 통신 가능하게 라우팅 테이블이 설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서브넷이 전혀 다른 IP 대역을 만들더라도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통신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에는 문제없이 같은 VPC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파드 네트워킹을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시고요.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VPC CNI의 환경 변수에 이렇게 나는 커스텀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할 거다라는 true 설정을 해주시고 요 ENI configurable definitio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근에는 좀 변경됐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토폴로지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걸 갱신을 안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노드가 실행될 때 그리고 ENI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추가될 때 각각의 가용 영역에 대해서 그 각각의 가용 영역 만약에 우리가 클러스터가 두 개의 가용 영역을 쓰고 있다. AJ와 AJB 이렇게 쓰고 계시면 각각의 가용 영역에 실행되는 워커 노드에 이 새롭게 추가된 요 IP 대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VPC CNI에 요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ENI config label definition을 이렇게 토폴로지 이 좋은 설정을 해주시면은 노드가 뜰 때 이 레이블을 달고 떠요. 나는 어떤 존에서 실행될 거야. 나는 어떤 존에서 실행될 거야. 이런 걸 달고 뜨는데 그 존을 모두 다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존에 뜨든 이 인스턴스에는 이 프라이빗 서브넷 전혀 다른 IP 대역의 서브넷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할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설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습에서 해보실 거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따가 직접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그 서브넷에 있는 이 IP를 사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ENI죠. ENI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요 설정을 해주는 역할이 ENI config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오늘 다룰 내용에서 커스텀 리소스에 대한 거는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워커 노드가 실행될 때 이 새로운 가용 영역의 IP를 파드에다가 할당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브넷 A와 B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이 서브넷 A에 있던 노드들이 이 서브넷 B에 있는 IP 대역의 파드를 실행할 수 있게 돼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실습에서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와서 CNI가 IP풀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 볼게요.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워커노드에는 ENI가 만들어지는데 ENI는 이렇게 세컨더리 IP로 IP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첫 번째 ENI 같은 경우에는 이 풀에 있는 그 IP 대역을 다 소진한 겁니다. 이렇게 다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추가된 ENI 같은 경우에는 파드가 하나만 할당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풀이 있는 것 중에 IP 하나만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10개 IP를 풀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9개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실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을 최적화는 이 원풀 파라미터라는 거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때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웜 ENI라는 거는 말 그대로 ENI를 대비해 갖고 미리 생성을 해 놓는 거예요. 웜 상태로. 그래서 뭐 저희가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EC2 인스턴스가 있는데 하나의 ENI가 사용할 수 있는 IP 개수를 다 소진하면 ENI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AWS 리소스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비스하는 중간에 파드수가 부족해갖고 막 스케일하는 과정인데 이게 늦어지면은 서비스에 임팩이 갈 거잖아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미리 하나 예비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할 때 바로 즉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ENI가 그 여기에서도 이제 파드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은 또 하나가 생깁니다. 미리. 그래야 이제 순식간에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설정하는 게 이게 웜 ENI 타겟입니다. 디폴트로 1로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ENI 그 워커 노드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2개의 ENI가 생성이 돼요. 물론 파드가 하나도 안 떠 있으면 하나만 생성되는데 하나라도 떠 있으면은 그 다음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ENI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웜 IP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나는 이 클러스터에서 IP를 미리 좀 띄워놓고 그 먼 상태로 대기를 유지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요 웜풀에 어느 정도의 IP 몇 개 IP를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걸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멈 IP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가 처음에 레디 상태로 딱 할당이 되면은 그때 그냥 무조건 IP를 할당을 해버려요. 그때 뭐 만약에 디폴트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은 이 ENI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IP를 다 이제 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다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웜 프리픽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접두사 위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에 몇 개의 프리픽스를 그 예비로 더 추가해 줄 거냐 이런 설정들을 미리 하게 됩니다. 예시로 보면 좀 보기 쉬우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웜 ENI 타겟이 1이라는 거는 이제 실행될 때 만약에 파드가 있으면 웜 상태로 하나를 더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드가 만약에 하나도 없는 상태면은 그냥 ENI는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데몬셋으로 저희가 그 VPC CNI도 실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드가 0개인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1개니까 거의 워커 노드가 실행되면은 이제 2개의 ENI는 기본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드가 5개가 필요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T3 스몰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ENI 수가 3개고 ENI당 할당할 수 있는 IP 수는 4개예요. 근데 ENI가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가니까 총 3개를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개면은 ENI 2개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2개가 6개 IP를 제공하니까 5개면은 2개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웜 ENI. 그래서 어태치되어 있는 세컨더리 IP 수는 9개입니다. 4개가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미니멈 IP 타겟을 이렇게 1로 지정을 해놓으면 여기 어태치한 이 ENI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서 미니멈이 1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파드가 하나도 없더라도 여기는 이제 무조건 하나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IP가.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5개다 그러면은 IP는 무조건 5개가 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우리는 뭐 IP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 서비스를 좀 최적화해갖고 미니멈 IP 타겟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10개의 IP를 풀로 갖고 있던 게 5개만 갖고 있는다던가, 뭐, 웜 IP 타겟을 줄여서 또 풀에 가지고 있는 IP 수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IP 수를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파드 단위의 이제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이제 보안 정책팀이랑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갖고 사내 그 어플리케이션 간에도 서로를 이제 믿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정책상 이제 같은 프라이빗한 네트워크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드 간 통신을 제어해야 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트워크 폴리시는 뭐냐면 AWS의 시큐리티 그룹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큐리티 그룹이 파드에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시큐리티 그룹 할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기능으로 접근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그레스와 이그레스 규칙을 정의를 합니다. 인그레스는 들어오는 트래픽, 그리고 이그레스는 나가는 트래픽. 요거를 이제 설정하시게 되고요. 이 설정은 쿠버네티스에 내장된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CNI 플러그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제어가 돼요. 그래서 VPC CNI를 사용하실 때는 이 플러그인 버전이 1.14 버전 이상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1.25 이상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 버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VPC CNI에서 이 네트워크 폴리시를 지원을 안 했어요. 추가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칼리코 같은 폴리시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VPC CNI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드에 만약에 네트워크 폴리시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이 모두 허용됩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폴리시에 만약에 인그레스 규칙이 설정되면은 허용된 트래픽만 파드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그레스 규칙이 포함되면은 이제 나가는 트래픽이 여기에 설정된 트래픽만 그 범위만 외부로 전송이 돼요.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쿠버네티스에서 네트워크 폴리시를 지정할 수 있는 유형들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드에다가 지정하실 수도 있고 네임스페이스에다가도 할 수 있고 IP 블록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파드랑 통신할 때 어떤 파드는 접근 못하게 하고 어떤 파드는 접근하게 하고 이런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는 우리랑 협업 관계니까 다 허용해 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P 블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내 IP 대용만 통신 가능하게 하고 다른데 외부로는 못 나가게 하고 싶어. 이렇게 접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지금 구성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이먼트, 그 파드를 실행하는 디플로이먼트 설정에서 메타데이터의 레이블이 롤은 클라이언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도 이제 디플로이먼트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는 롤이 프론트엔드, 백엔드 같은 경우에도 롤은 프론트엔드로 실행이 됩니다. 네. 일반적인 그 플로우죠. 클라이언트가 프론트에 접속하고 프론트가 백엔드에다가 API로 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면 네트워크 폴리시 설정이 없을 때는 다 통신이 허용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 폴리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설정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안에다가. 그러면 이럴 때는 다 디나이 됩니다. 왜냐면 폴리시 설정을 했는데 설정된 게 없으니까 다 디나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다 디나이 한 그 상태에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다이렉트로 접근할 일이 없습니다. 이때 이 요건에서는 프론트엔드만 API로 백엔드에다 호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백엔드 폴리시를 생성을 하시는데 인그레스, 이제 들어오는 트래픽을 파드 셀렉트를 통해서 이 프론트엔드 파드만 접근 가능하도록 레이블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롤은 프론트엔드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는 파드들만 이 백엔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접근 못하겠죠. 시큐리티 그룹 설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클라이언트를 허용을 시키는데 이때는 네임스페이스 전체를 허용을 시켰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다른 파드들도 이 프론트엔드에 접근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도 제한을 하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해킹당해서 탈취당해갖고 비트코인 채굴을 했는데 그 트래픽을 외부로 보내는 걸 막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내 IP 대역으로만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 트래픽. 이렇게 하면은 보안성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지금 제가 앞에 실습 환경 구성하는 그 과정을 했더니 거기에 좀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지금은 이론에 집중해 주시고요. 쉬는 시간에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파드 클러스터의 VPC 내에서의 IP 소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 정책을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DNS 성능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막 클러스터를 구성하신 분들은 크게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DNS 같은 경우에 부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쿠버네티스 안에는 이 코어 DNS라는 DNS 서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서비스 만들고 뒷단에 이제 파드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서비스의 대표 IP가 아까 있었어요. 172.10.3.10 이런 식으로 IP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서비스를 이 IP 가지고 통신하나요? 이 서비스도 만약에 수정되거나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IP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다가 DNS를 둡니다. 도메인 네임. 그래서 쿠버네티스에는 이 코어 DNS라는 DNS 서버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널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통신은 DNS를 제공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은 서비스명,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명, 그 다음에 디폴트가 네임스페이스였죠. 네. SVC, 클러스터, 로컬 이런 거 보셨죠? 이게 뭐냐면 쿠버네티스가 내장하고 있는 이 코어 DNS라는 DNS 서버가 요 서비스의 IP에 대해서 만들어준 DNS예요. 그러면은 클러스터 IP 모드로 서비스를 만들고
클러스터 IP 모드로 서비스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 파드를 만들었으면 다른 파드, 이 어플리케이션과는 다른 파드가 접근을 할 때는 요 DNS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DNS에 의해서 이 IP가 리졸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P를 획득하게 되면은 이 IP 가지고 파드의 트래픽을 분배하는 방식.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이 코어 DNS예요. 그럼 쿠버네티스에서 서버 간 통신을 할 때는 다 이제 코어 DNS한테 IP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동작하는 플로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가 DNS에 대한 이 IP를 획득하려면 제일 먼저 코어 DNS에 물어봐요. 그리고 코어 DNS에서 만약에 찾지 못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라우터 53으로. 라우터 53에서 인터널한 그 뭐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 이런 데서 뭐 IP가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그 IP가 반환되겠죠. 근데 또 못 찾으면 업스트림 네임스페이스로 계속 네임 서버로 계속 올라갑니다. 타고. 그래서 DNS 쿼리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들어가게 되면은 컨테이너 안에 etc 디렉토리 밑에 resolve.config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임 서버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100. 0.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코어 DNS의 주소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파드들은 무조건 이 네임 서버가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어 DNS에 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설정해 보면은 서치라는 설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디폴트 SVC 클러스터 로컬, 그다음에 또 SVC 클러스터 로컬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FQDN이라고 Full Qualified Domain Name이라고 있는데 이 도메인이 완성된 도메인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때 그 완성된 도메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요 설정이에요. n. 점이 몇 개냐, n. 점이 몇 개냐라는 건데 점이 5개면 FQDN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QDN이면은 요 서치에 있는 이 항목들을 그 뒤에다 붙이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코어 DNS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도메인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 걸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도메인 주소를 룩업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에 대한 IP를 찾을 때 먼저 이 점이 5개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요 4개인데 요 뒤에 점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원래 이 도메인 주소 뒤에는 점이 생략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점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5개예요. 여기. 그래서 5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주소는 FQDN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코어 DNS한테 이 도메인에 대한 주소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점이 부족한 이런 app.node.js.svc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클러스터에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도메인을 뒤에다 다 안 쓰고 그냥 서비스명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서비스명 점 뭐 디폴트까지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됐는데도 잘 통신되잖아요. 파드 간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이렇게 뒤에다 붙인다. 요 서치에 있는 이 항목들을 요 내가 요청한 요 DNS 뒤에다가 순서대로 하나씩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look app.node.js.svc 뒤에다가 default.svc.class.local을 이렇게 붙여요. 이거는 없죠, 이 도메인은. 그죠? 그래서 코어 DNS에 물어보고 실패돼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 걸 붙여요. svc 클러스터 로컬. 그러면 여기에다가 했으니까 svc 클러스터 로컬 되잖아요. 이거 또 없습니다. 다시 실패했으니까 뒤에다 얘를 하나 또 붙여요. 그럼 app.node.js.svc.cluster.local 여기에서 이제 성공하는 거죠. 이때는 IP를 받아옵니다. 그럼 앞에 2번의 그 리퀘스트를 코어 DNS에다가 불필요하게 보낸 거예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가정에서 이게 또 아니었어 라고 하면은 최대 5번까지 또 요청이 갑니다. 코어 DNS. 그럼 이때 코어 DNS에서
우리가 뭐 서비스 수가 작으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고 파드 간 통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면은 저희가 만약에 요청할 때 뭐 여기처럼 app.node.js svc 이렇게 요청했다. 그러면은 한 번 요청할 거를 두세 번씩 코어 DNS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 리퀘스트 수가 두 배, 세 배 되겠죠. 이 코어 DNS가 부활을 받습니다. 얘도 서버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될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코어 DNS가 기본 두 개가 떠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떠 있는데 인스턴스가 조금 늘어나고 조금만 그 뭐 수십 대가 되고 파드 수가 늘어나면 이 코어 DNS가 부하를 발생해서 트래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코어 DNS의 설정을 튜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엔다 설정이 디폴트는 5였는데 이거를 이제 2로 설정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DNS 쿼리를 할 때 보면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두 개 이상으로 합니다. 두 개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이면은 google.com 아니면 www.google.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두 개죠. 그리고 www가 주면 다시 세 개니까 두 개 다 이 FQDN으로 인증가 막 다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DNS가 받는 부하를 줄이실 수 있는 것. 그럼에도 이제 서비스가 많아지면 당연히 부하를 받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어 DNS의 개수를 산정할 때 CPU 코어가 256개 이상 되거나 그러니까 모든 노드를 다 합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노드들의 그 CPU 개수를 다 합쳐봤을 때 256개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워커 노드가 16대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코어 DNS 수를 좀 늘려줘야 된다 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방법은 CPA 그리고 HPA가 있습니다. CPA는 클러스터 규모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워커노드가 만약에 16개 이상 됐어 그럼 하나 더 추가하고 32개 됐어 그럼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코어 DNS가 실제로 부하를 받아서 특정 인계치에 도달했을 때 하드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PA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오토스케일링 세션에서 아마 실습까지 해보실 겁니다. 코어 DNS 같은 경우는 이 CPA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규모에 따라서 그 코어 DNS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CPA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어 DNS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여기 링크 로컬, 얼로원스, 엑시디드 이런 지표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초당 패킷수를 봤을 때 드랍되는 패킷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게 외부로 안 나가고 로컬이니까 내부에서 드랍이 되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코어 DNS에서 이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지표를 봤을 때 만약에 이 지표가 튄다, 좀 막 이렇게 드랍되는 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어 DNS가 부하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로컬 DNS 캐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보면은 이 로컬 DNS 캐시라는 게 각 데몬셋으로 워커노드마다 하나씩 카드가 뜹니다. 그래서 DNS 쿼리를 했을 때 얘가 이제 처음에 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드가 DNS 요청했을 때 여기 캐시가 남아있으면 그냥 바로 보내주고 캐시가 그 미스 나면 이제 코어 DNS에 물어보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여기 만약에 DNS 주소가 바뀌었는데 늦게 감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이제 엔닷을 2로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서비스명, 네임스페이스명 뭐 이렇게만 해갖고 쿼리 하시면 쿼리 실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엔다 설정을 튜닝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SVC 클러스터 로컬까지 풀 네임으로 적어주셔야 네, 문제없이 동작하실 겁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그 이론 세션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실습을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AWS 계정으로 시작하시는데 이 계정 만약에 없으시면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성 가이드 따라서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콘솔은 파이어폭스랑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브라우저로 진행하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끝나시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50불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습에 제공드린 그 실습 과정 중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크레딧 설문조사 하시고 크레딧 받으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레딧은 바로 발송된다기보다 이 1개월 내에 발송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3시 27분이니까요. 3시 40분까지 쉬었다가 이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그 실습 환경 구축하시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